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아직은. 탄핵 심판 시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은 이번 주 초, 그러니까 이르면 뭐 내일이든 모레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그런데 물론 구속 취소 자체가 탄핵 심판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다 루트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이 결정을 조금 늦게, 그러니까 고민을 좀 더 길게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는 고심이 좀 깊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3월 초 아니면 3월 중순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 과거 두 번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최종 변론 이후에 한 열흘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도 2월 25일 날 이 최후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3월 초중순이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발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난 3.1절 그리고 어제와 오늘 대규모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반대 집회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충분한 심리가 됐는가? 과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하겠는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구속 취소와 석방이 곧 내란 혐의가 없다라는 무죄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정도면 뭔가 내란 혐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국민들이 취소되고 석방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나치게 서둘러서 내란 혐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덮어 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시기를 못 박아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혹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란 혐의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내란으로 봤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까지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본 연후에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다수 국민의 여론을 만약 수용한다면 예. 빠르게 선고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 중첩되고 참고할 만한 선행 판결로 이 무게감이 있다면 좀 지연한다는 그런 분석에 전 동의가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구속 취소가 됐던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상의 문제를 점검한 부분이라서 헌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그리고 만에 하나 수사권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의 그 기록의 위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더라도 지금 헌재에서 보고 있는 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기록은 없습니다. 안 보냈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찰 기록만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일 겁니다. 제가 먼저 기자와 변호사께 여쭤본 이유는 이제 여야 정치인분들께 질문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진다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속 상태라고 하면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지만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대변인님,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면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헌재가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공수처도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 검찰도 내란 혐의 관련해서 수사권이 없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수처의 자료가 적다고 손치더라도 다 검찰의 자료를 갖다가 증거로 썼어요. 근데 법을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끔 돼 있는데 무리해서 가져와서 썼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지금 내란 혐의 수사가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증거를 삼았어요. 근데
이 진술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 바뀌고 있고 이 사람이 진술을 할 때 상황이 민주당이 뭔가 협박을 하거나 뭔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여지가 지금 지난주에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진짜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공판에서 나왔을 때 말이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공판 중심주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변론을 제기해서 이거를 따져야지. 그러니까 재판은 뭐냐면 공정한 건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됐는데 헌법을 위반했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약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게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중대성이 있느냐의 부분은 재판관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중대성은 입증이 되고 있죠. 국정 혼란, 국민들의 고통, 가중, 또 국격 추락, 서부지법 폭도들의 사태 같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국정 혼란 등등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내용은 불법 계엄이냐 아니냐입니다. 예. 형식적, 절차적인 불법이 있었다, 없었다였지 지금 내란범들이 벌였던 형사적 범죄의 여죄와 관련된 증인, 증거라든지 이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의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계속 섞여서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8일, 11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고 충분한 변론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논의 과정을 가지고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김 대변인 말씀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변했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고려할 시기가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고 박 부대변인께서는 아니다. 이건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심리 가능성은 없다. 이번 주에 나올 걸로 네, 본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요약할 수 네.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민하는 지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장일치 노력을 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재판관 8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대2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여야 진영 간에 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하는 노력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약간 생각이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의 시간이 들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김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굳이 만장일치의 노력을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통합적인 어떤 통합에 유리할까? 저는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분명히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봤을 때 기각도 있을 거고 인용도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사람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과연 그게 진실, 그러니까 사실에 다가가는 어떤 방식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소수 의견을 통해서 이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용돼야 된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기각이 돼야 된다 한다면 국민들이 요즘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몇 명까지 하나하나 다 자세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게 결국은 3명이 만약에 반대를 해서 기각을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파면이 왜 다수결이 아니냐? 그만큼 국민이 뽑은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른바 허들의 높이를 높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헌법 재판관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근데 봅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기각 의견을 가진 분이 소수일 거라는 걸 전제하고 그렇지는 말씀하신 것 않습니다. 같은데.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인용이 소수일 수도 있고요. 기각이 소수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8년 전의 상황이 뭐였냐면 사실상 좀 뒤늦게 알려졌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본인은 기각의 의견을 내고 싶은데 이른바 탄핵, 촛불, 그 촛불 어떤 민심에 소위 말해서 불타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여론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론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구장부장 의견 드리기 전에 박 부대변인께 네. 먼저 갔다가 가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법 또한 상식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정의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심에 맞는 그 법 해석뿐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골고루 진단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장부장님. 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제적 300명 중에 200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탄핵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거에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다수 국민의 여론도 감안은 하겠지만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들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판단을 한다라면 그 판단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좌고우면하거나 아니면 너무 신속한 재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서두르거나 이제 이러지 마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신다라면 우리 다수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장부장 의견도 들었으니까 장 변호사님 네. 의견까지 들어보죠. 기본적으로 이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뭐 정치와 관련된 쟁점을 워낙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후폭풍에 대해서도 여느 법원보다 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8대 0으로 나오지 않고 6대 2 내지 뭐 7대 1 이렇게 갈렸을 때 후폭풍은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했다라는 부분에 만족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한 정치적으로는 또 분열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을 바꿀 정도라까지 변수는 아니겠지만 가급적 이 평의에서 동일한 의견을 내고자 하는 노력은 최소한 있어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짚어봤는데 첫 번째 그 고민에서 여당은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야당은 아니다. 길어질 이유가 없다 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약간 길어질 것 같다라는 그 예상이 좀 갈리는 그런 지점이 보였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되겠죠.